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며느리의 열정적인 초대를 받아 효도 잔치에 참석하게 된 그녀는 그곳이 자신을 기다리는 덫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의로 잘못된 시간을 전달받은 그녀가 홀로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미 식사가 끝나버린 널브러진 잔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모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며느리는 웃으며 지각한 사람이 밥값을 낸다는 새로운 규칙을 선포하며 친지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려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시어머니가 평생을 숫자와 규정 속에서 살아온 전직 회계 부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천문학적인 계산서와 난감한 상황 앞에서도 이 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만의 청구서를 꺼내 들었고 가장 무정하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며느에게 진짜 규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지명숙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렸으니 집안은 조용하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회계팀에서 4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매일 숫자와 증빙 서류를 다루다 보니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이 몸에 배었지요. 친구들은 제가 은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매사에 영수증을 챙기고 장부를 정리하며 직업병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병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걸 압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적힌 기록만이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후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지나칠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다음 주가 어머니 68번째 생신이잖아요. 민석 씨랑 상의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새로 생긴 최고급 전망 레스토랑에서 어머니 생신 잔치 근사하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며느리는 승부욕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아이라 매사에 검소한 저를 사실 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며느리와 아들이 8천만 원이 넘는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다며 재개 계약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보태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고 손자가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알게 모르게 내어준 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 노후 자금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는 한동안 저를 보는 많은 냉랭하게 대했었지요. 전화기 속 지연이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지난번 차 문제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나중에 민석 씨랑 얘기해 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이번 식사는 저희 부부가 진심으로 준비한 거니까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결국 철이 들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동네에서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어머,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한 번쯤은 최고급으로 누리셔야죠.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참,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거긴 주차하기 힘드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그토록 세심하게 챙겨주니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그날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산해진미 안 먹어본 게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감동한 건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이번 식사를 계기로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찾아간 그 효도 잔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평생 잊지 못할 치밀하게 계획된 모욕일 줄은 말입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본 여행 가서 사주었던 짙은 초록색 벨벳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평소엔 잘 바르지 않던 옅은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아이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저 역시 흐트러짐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6시 30분 집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젊은 기사님이 차려입은 저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결혼식 가시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생일 파티에 준다네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을 겁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흐르는 다이아몬드 강물처럼 반짝였고 고층 빌딩의 불빛들은 눈이 부셨습니다. 며느리가 장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구나 싶었죠. 저녁 7시 정각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곳은 전망이 끝내줬고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 들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로 들어서서 직원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박민석 씨 예약 손님이신가요? 네, 지명숙 여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그를 따라 우아한 복도를 지나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얼굴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넓은 룸, 그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탁 위는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식탁 위는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접시들로 가득했고 명백히 성대한 식사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석 며느리 최지연 그리고 사돈어른 내외가 둘러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나른함과 붉은 기운이 돌았고 제가 없는데도 대화는 끊임없이 화기애애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도미찜 반
이상 파헤쳐진 랍스터 샐러드 바닥을 드러낸 갈비찜 냄비. 모든 음식의 잔해가 뒤늦게 도착한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 저를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여유롭던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과장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복도가 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이제야 오세요? 그 말투에는 제가 무사히 온 것에 대한 안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행범을 잡은 듯한 추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예약 6시 반이었잖아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안 받으셔서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는 쏘아 붙이며 제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겉보기엔 친밀해 보였지만 제 팔을 잡은 소나귀 힘은 마치 쇠집게처럼 억셌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그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났지만 저를 변호할 용기는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인 이영자 여사는 느긋하게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참 귀하신 몸이라 그런지 건망증도 심하시네. 우리 모두 사부인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지연이랑 민석 서방이 이 식당 예약하려고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잘못 찾아온 광대처럼 서 있었고 정성껏 차려입은 벨벳 코트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른의 경멸, 어린 시선 며느리의 가식적인 걱정, 아들의 비겁한 침묵, 거대한 수치심과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덩굴처럼 기어 올라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따져 묻고 이 모든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40년간 회계 업무를 보며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황을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쓴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허둥대고 화를 내는 꼴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30초가량 흐른 뒤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빼놓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색하게 서 있는 직원을 향해 더 없이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한 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침착함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걸려있던 회심의 미소가 굳어졌고 안사돈도 이 쑤시던 손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금세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홀짝이며 식탁 위에 널려있는 잔반들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잔치에 잘못 들어온 낯선 사람처럼 침묵으로 저와 그들 사이에 명확하고 차가운 선을 그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도는 헛기침만 해댔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가죽으로 된 계산서 홀더를 들고 공손하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오늘 식사는 만족하셨습니까? 여기 계산서입니다. 드디어 이 홍문년 초나라 한구가 유방을 살해하려고 벌인 잔치, 이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산서를 받아 들더니 대충 훑어보고는 마치 모두가 보란 듯이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제 눈길이 자연스럽게 계산서 해야단의 총액으로 향했습니다. 앞자리의 숫자와 그 뒤에 붙은 수많은 행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다들 맛있게 드셨죠? 며느리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그 가식적이고 달콤한 미소가 피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끼리 작은 규칙 하나 정한 거 아시죠? 어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건데 참 일리 있고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다들 시간 약속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녀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좌중을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각한 사람이 밥값 계산하기. 어머니, 오늘 1시간이나 늦으셨으니까 이 식사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겠죠. 불만 없으시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몸이 흠칫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바깥 사도는 헛기침하며 찻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침묵을 깬 건 안사돈 이영자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허벅지를 탁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래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없는 게 다 어른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래. 사부인이 밥값 내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 좋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불에 달군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내와 장모의 섯을 퍼런 눈빛에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거짓된 초대 시간 조작, 그리고 이 공개적인 망신 주기까지. 그들은 단순히 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저의 권위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아 뭉개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분노에 떨며 소리치거나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릴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가장 여린 부분은 산산이 조각났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의기양양해 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연아, 하나만 확실히 하자. 내 말은 오늘 이 식사가 너희 부부가 대접하는 생신잔치가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고 벌칙 조항이 붙은 회식, 성격의 모임이라는 거지 맞니? 며느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겠죠. 그녀는 잠시 당황하다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세요. 그냥 늦은 사람이 낸다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요하 알겠다. 저는 나지기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지배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돈 식구들과 아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지배인조차 이 기묘한 가족 드라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게 보였습니다. 곧 영수증과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또렷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150만 원이 찍힌 카드 전표를 받아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네가 정한 규칙이니 내가 지키는 게 맞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규칙을 좋아하고 매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선호하니 앞으로 우리 집안의 대소사도 전부 규칙대로 처리하자꾸나. 그게 공평하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한 돌멩이가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올 때 며느리가 당황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아들 민석이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는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확실한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의 행동은 더욱더 선을 넘을 테니까요. 민서가 넌 다 컸다. 결혼도 했고 내 가정이 있어. 네 아내는 네가 선택한 사람이다. 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들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150만 원짜리 식사는 아주 강력한 각성제가 되어 내가 헌신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는 저의 오랜 착각을 산산조각 내주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적막함이 한기를 몰고 왔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끙끙대며 잠가두었던
커다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된 서류철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직 회계부장의 직업병이자 한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박민석 최지연 결혼 비용 지출 명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옮겨 적고 합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며 마치 폭풍 전야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푸르스름한 새벽으로 다시 황금빛 아침 햇살로 변할 때까지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먼지 쌓인 영수증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고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은 공적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박민석 귀하, 최지연 귀하. 금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각 본가에서 가족 재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귀하들의 향후 경제적 지원 및 가족 부양 책임에 대한 재조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대한 사안이므로 필히 참석 바라며 무단 불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명숙 드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문자는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작은 세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돌멩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되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정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좋게 말하는 걸 거부한 건 너희들이다. 내 처가 가장 공식적이고 규칙을 따지는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정의했잖니.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려는 것뿐이다. 엄마, 지연이가 잘못했다고 해요. 겁먹었어요. 겁을 먹었다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다. 전화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일요일 오전 10시 안에 데리고 늦지 않게 와라. 만약 안 오면 다음엔 변호사가 너희를 찾아가게 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 오기를 부리며 어머니가 뭐 어쩌시겠어, 그냥 잔소리나 좀 하시겠지 라고 큰소리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후회로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일요일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은퇴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만. 그는 전문가답게 상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차용증 없이 자식에게 준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은 자네에게 아주 유리한 카드를 쥐어줬어. 며느리가 기망행위로 자네를 불러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혔잖나. 민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망은 배은망덕 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물론 이미 준 걸 다 돌려받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법적인 주도권은 자네가 쥐게 된 걸세.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니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은 없었지만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예전 감사 시즌에 상급 기관의 감사를 기다리던 때처럼 말이죠. 차상 위에는 과일이나 다과 같은 건 일절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녹차 3잔과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석인 소파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집안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9시 58분 정확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레스토랑에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비싸 보이는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뇌물이겠죠. 저는 받지 않고 눈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죄지은 초등학생처럼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저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차시피 물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경랑을 지나 평온을 되찾은 제 마음 말입니다. 저는 탁자 밑에서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파일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건 제가 소중히 보관해둔 150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 원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파일을 활짝 열어 연도별로 정리된 영수증과 서류 뭉치들을 카드파에 돌리듯 한 장 한 장 침착하게 그들 앞 탁자에 펼쳐 보였습니다. 은행 송금증, 유치원 등록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심지어 결혼식 예단비 영수증까지. 모든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지연아 민서가, 저는 돋보기를 쓰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산부터 정확히 하자꾸나. 너희가 결혼한 이후로 내가 이 가정에 얼마나 보탰는지 확인해보자. 맨 위에 있는 A4 용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총괄표였습니다. 7여째 결혼 비용. 제 손가락이 첫 줄을 가리켰습니다. 예단비, 예물비, 그리고 결혼식 식대 일부까지 합쳐서 7초 5,200만 원. 둘째 주택 자금. 다음 페이지를 넘겨 1억 원짜리 송금증 4본을 내밀었습니다. 2017년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살 때 내 퇴직금 계좌에서 1억 원 보태줬지. 여기 송금 내역 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고개를 무릎에 파묻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손자 교육비,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들어간 입학금이랑
월사금 지난 3년 동안 총 3,200만 원이다. 전부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됐다. 넷째 기타 생활비 지원. 너희 가족 실손보험료 지연이 자동차 보험료,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모두 제시한 후 저는 마지막 총계가 적힌 종이를 그들 눈앞 정중앙에 들이밀었습니다. 증빙 가능한 것만 합산했을 때 내가 너희 가정에 지원한 총액은 2억 8,400만 원이다. 그 숫자는 거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받아간 돈이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안경을 벗고 날카로운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계산은 끝났다. 지연아, 이제 네 변명을 들어보자. 네가 고작 150만 원 밥값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진 않았을 거다. 일부러 시간을 속이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날 망신 준 진짜 이유가 뭐니? 나한테서 뭘 얻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애원하듯 쳐다봤지만 민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며느리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절 무시하셨잖아요. 저희 친정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지난번에 채 바꿀 때 200만 원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딱 잘라 거절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거지입니까? 친정 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으로 생각해서 돈 안 쓰는 거라고, 돈도 많으시면서 며느리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제 마음속에 쓸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사단이 고작 그 알량한 허영심과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서류 파일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희를 경계한 건 사실이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남이라서가 아니라 고마움을 모르는 그 계산적인 태도를 경계한 거다. 저는 마지막 문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어희도 성인이다. 법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다. 지난 세월 내가 준 2억 8천만 원은 전적으로 어미로서의 정칭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정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으니 그 정은 오늘부로 끝이다. 그 문서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법적 통고서 초안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민법 제5 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저께 너희가 한 짓은 직계 존속에 대한 모욕이자 기망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의 미래에 대해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창백해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치어째 오늘부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는다. 앞으로 10원 한 장 기대하지 마라. 둘째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 필요 없지만 제가 잠시 말을 멈추자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과거 증여분에 대한 반환 소송과 더불어 매월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 판사님이 너희가 먹은 그 15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며느리의 억눌린 울음소리만 간간이 들렸습니다. 탁자 위의 통고서는 그들의 철없던 시절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서 쿵 소리 나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사색이 된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이 매듭을 풀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한결 부드러워진 하지만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고개 들어라. 민석이 너도 일어나 앉아.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넌 시어머니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했다. 내 통장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지급기처럼 여겼지.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은행 장고도 언젠가는 바닥나기 마련이다. 저는 테이블 위에 통고서와 장부를 천천히 거두어 파일 상자에 넣었습니다. 돈은 갚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집안의 새로운 규칙 3가지를 정하마. 저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였습니다. 치어째 지연아. 너는 친정에 가서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영자 여사께 오늘 있었던 일을 토씨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라. 내가 만만한 호구 시어머니가 아니란 걸 똑똑히 말씀드려. 앞으로 또 사돈댁에서 널 부추기거나 이간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정말 변호사가 찾아갈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지만 결국 수치심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민서가, 너는 이제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거라. 고부 갈등이 생기면 네가 중간에서 해결해야지 아내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그런 비겁한 모습 보이면 국물도 없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2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이다. 손자 데리고 와서 저녁 먹어라. 단 밥은 나 혼자 차리지 않는다. 우리 셋이 같이 장보고 같이 요리해서 먹는 거다. 가정이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손으로 밥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거란 걸 배워라. 그들은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숨 막히던 가족 재무회의가 끝난 후 우리 집은 긴 재건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안사돈을 마주쳤을 때 예전의 그 묘한 우월감은 사라지고 깍듯하면서도 어색한 예의만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그들은 부담스러웠던 외제차를 처분하고 국산차로 바꿨습니다. 며느리도 명품 타령을 멈추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40년 회계 노하우가 담긴 엑셀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가족 식사 시간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엌에서 같이 콩나물을 다듬으며 손자의 학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난생 처음 끓여본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렸을 때 맛은 좀 짰지만 저와 며느리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영수증과 장부가 담긴 파일 상자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서재, 철제 캐비닛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배가 다시는 잘못된 항로로 들어서지 않도록 잡아주는 묵직한 닭과 같습니다. 가끔 잠들기 전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 깃든 편안한 미소를 볼 때, 그리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 저는 제가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도 존중과 경계라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결국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될 뿐이니까요. 저는 그날 150만 원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수업을 했습니다. 지명숙 여사의 이 반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냉정하지만 현명한 대처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그녀가 제시한 3가지 조건 중 무엇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돈 문제나 무례함 때문에 소갈이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